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서 19년도에 출제된 보건 기출문제를 1번에서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70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용접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모재, 용접에 사용된 재료. 모재는 용접에 사용된 재료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피복제, 용접봉에 심선을 둘러싸여 있는 부분 맞죠? 자, 3번입니다. 용적, 용접봉이 녹아 용지에 떨어지는 용융방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용융지, 모재가 녹은 깊이. 자, 용융지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 해설을 보면 나오는데 용접 시 아크열에 의해 모재 부분에 오목하게 드러난 부분으로 쇳물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용융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접을 할 때 보시면 용접봉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차광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진 않지만 아크가 발생을 하고 아크 용접의 경우 아크가 발생하고 그 아크가 닿는 부분이 동그란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용융지라고 합니다. 모재가 녹은 깊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용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재가 녹은 깊이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용입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용접기의 특성 중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은 저하되는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이라는 이 용어를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하 전류라는 것은 부하,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기가 부하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접기가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무부하라고 하겠죠. 무부하. 부하가 없는 상태를 무부하라고 합니다. 부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용접을 하는 상태의 전류가 증가했을 때 단자 전압, 단자라고 하는 것은 용접기에 연결되는 전원이 연결되는 부분을 단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단자에는 전압이 저하되는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증가했는데 단자 전압 전하된다. 자, 이런 특성을 보통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수하 특성. 자, 일반적으로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용어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자 전압이 저하되는 특성을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정전류 특성이 있고 정전압 특성이 있고 상승 특성이 있는데 일단 정전류 특성이라고 하면 부하 전압이나 전류가 변화하더라도 단자 전류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자, 정이라는 단어. 자, 보통 용접 용어들이 한자 용어도 많이 있거든요. 자, 정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르게 흐른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정전류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압 전류가 변화하더라도 단자 전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정전류 특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정전압 특성은 자, 일정하다. 정자라는 게 들어가면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하다. 뭐가? 전압이 일정한 특성이다. 그렇다면 뭐가 변해도 부하 전류나 부하 전압이 변하더라도 단자 전압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정전압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상승 특성입니다. 상승 특성은 뭐가 상승,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상승 특성이라 함은 부하 전류가 이제 증가를 해도 단자 전압이 똑같이 증가하는 특성을 상승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특성들을 통틀어서 용접기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 그럼
용접기마다 이런 특성이 정해져 있는 용접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접기는 뭐 수하 특성이 있고 어떤 용접기는 상승 특성이 있고 각 용접기마다 조금씩 특성을 달리해서 각 용접 종류에 맞게 용접기의 특성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하면요. 용접기의 특성 중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 단자 전압은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는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렉트로 가스 용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3번 항목입니다. 일렉트로 가스 용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책에 보시면 아마 그림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선소 같은 곳에서 자동 용접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두꺼운 철판을 자동으로 용접할 때 사용이 되는 특수 용접 방법이고요. 굉장히 자동으로 두꺼운 철판을 빠른 시간에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용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용접 변형이 많고 작업성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당연히 틀린 답이겠죠. 자, 용접 변형이 많고 작업성이 나쁘다. 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동 용접이라고 했죠.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라는 게. 그렇다면 작업성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용접하기 때문에 용접 변형이 거의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용접 장치가 복잡하고 고기량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접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 용접임에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고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용접사의 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답도 틀렸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수직 상진으로 다층 용접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철판을 이렇게, 자, 몸에서 수평으로 놓고, 자, 아래에서 위로 용접을 하는 걸 수직 상진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용접하는 것을 수직 상진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위에서 아래로 용접하는 것을 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진, 이거는 하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하진법은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상진법을 많이 쓰긴 씁니다. 그래서 수직 상진으로 다층 용접하는 방식이다. 수직 상진이라는 건 맞았어요, 여기서. 그런데 다층 용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일렉트로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용접 방식은 단층으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단층. 다층과 단층의 차이는 무엇이냐? 다층은 다층, 여러 층으로 나눠서 용접한다. 여러 층으로.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V형 맞대기 용접을 한다면 다층이라고 하면 한 번 용접을 하고 이 위에 또 한 번 더 용접하고 위에 용접하고 위에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용접을 층층이 용접을 하는 것을 다층 용접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단층 용접의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용접하는 것을 단층 용접이라고 합니다. 단층 용접. 그래서 이거 단층 용접이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용접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된다. 맞죠? 아까 선생님이 이거 자동 용접이라고 했죠?
자동 용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접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미그 용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미그 용접의 특징. 자, 미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이용한 용접 방법이고, 보호가스로 아르곤가스나 헬륨가스와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용접 방법입니다. 자, 미그 용접이고요. 미그 용접의 특징 모르는 것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가지 답은 틀린 답이 되겠죠.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틀린 답지가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아래 보기 자세만 용접이 가능하다. 자, 참고로 미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기, 수직, 수평 모든 자세가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기 자세만 용접이 가능한 것은 틀린 답이고요. 자, 2번. 용착 효율이 약 8% 낮아 비능률적이다. 용착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의 무게 대비 와이어의 무게, 예를 들어서 와이어의 무게가 20kg을 용접을 했는데 실제 용접이 된 양이 20kg 대비 얼마나 용접이 되는가를 용착 효율이라고 합니다. 용착 효율이 8%라는 것은 예를 들어 20kg짜리 와이어를 가지고 용접을 했을 때 이 용접된 비드가 20kg의 8%면은 몇 프로일까요? 8이니까 1.6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죠? 이런 용접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착 효율 같은 경우에는 미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약 98% 정도의 용착 효율을 갖습니다. 약 98% 용착 효율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능률적인 용접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전류 밀도가 낮아서 아크 용접의 4에서 6배, 티그 용접의 2배 정도 높아 용융 속도가 느리다. 좀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전류 밀도가 낮아 아크 용접의 4에서 6배, 티그 용접의 2배 정도가 높아 용융 속도가 느리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류 밀도는 미그 용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류 밀도가 낮다는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자, 전류 밀도가 높으면 전류 밀도가 높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용접을 이렇게 한다면 한 곳에 전류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분을 쉽게 녹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집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방풍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풍 대책. 일단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미그 용접이. 자, 미그 용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 노즐에서 와이어가 이렇게 나오고 이 주변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가 보통 아르곤 가스나 헬륨 가스가 나오겠죠. 불활성 가스가 이렇게 나올 텐데 주변에서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이 보호되는 가스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내가 용접하고자 하는 부위를 보호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 대책, 어떤 보호막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바람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티그 용접이나 CO2 용접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방풍 대책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미그 용접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미그 용접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 용접인데 장비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가스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번 보겠습니다. 자, 맞대기 용접의 홈의 형태에서 가장 두꺼운 판의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 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대기 용접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면 철판을 이런 식으로 맞대어 놓고 서로 맞대어 놓고 이 중간 부분을 용접하는 것을 맞대기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 어떨 때 이걸 쓸까요? 조선소에서 용접을 한다면 자, 철판을 이렇게 맞대어서 용접하는 거. 자,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외판 같은 것들 맞대기 용접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이프를 기준으로 한다면 파이프와 파이프가 연결되는 부위들, 이런 부위들 용접할 때 맞대기 용접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두꺼운 판의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폼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I형과 V형과 X형과 K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I형부터 볼게요. 자, I형이라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철판을 가공을 전혀 하지 않고 맞대어서 용접하는 것을 I형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I형 용접의 경우에는요, I형 용접 보시면은 이렇게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에 이 밑에가 용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판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에 이 밑에가 용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 두께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실습을 하는 경우에 가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가공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베벨링이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V자 형태로 서로 맞대어 놓고 용접하는 거, V형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죠. V형 맞대기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T 이하, 즉 이 판의 두께가 20mm 이하에서만 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이 I형 같은 경우에는 6mm 이하에서 주로 적용을 하고요. V형 같은 경우에는 20mm 이하에서 주로 적용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보통 쓰는 게 6T, 9T 이렇게 쓰는데 6T도 V형으로 용접을 많이 하죠. 자, 9T도 V형 용접 많이 하고요. 자, I형 용접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V형 용접이 아무래도 용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쉽고 출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론적으로는 6T까지는 I형 용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X형 용접입니다. X형 뭘까요? 자, 뭔가 이제 감이 오지 않나요? V형에서 이것을 양쪽으로 V를 하면 X가 되겠죠. 이렇게 X. 그래서 가공을 할 때, 철판을 이제 루트면에 가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것을 X형 용접이라고 합니다. X형 용접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용접을 이렇게 할 거고요. 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용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용접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용접을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변형이 발생합니다. 재료가 열을 받아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형의 V형보다 훨씬 더 강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X형 용접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용접 방법이고요. 당연히 V형에 비해서 더 두꺼운 철판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에서 약 40mm 정도의 두께를 용접할 수 있는 게 X형 용접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K형은 무엇이냐? K형 같은 경우에는 K자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K형 용접의 루트면인데 이렇게 보시면, 자, K형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I형처럼 이렇게 가공을 하지 않고 한쪽은 이렇게 X자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연필 모양처럼 가공을 하는 것을 K형 용접이라고 하고요. 보통 용접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수한 부분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는 부분에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가장 두꺼운 판의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폼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장 두꺼운 판의 용접에 사용이 되는 것은 X형이 되겠죠. X형.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